예, 이어서 상품화 개발 단계, 마지막 단계의 두 단계인 C4와 C5, 유통기한 설정과 영양정보 분석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가 표시기준 검토할 때 유통기한을 어딘가에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유통기한을 할 거냐, 제조연월일 할 거냐, 품질 유지기한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실제로 유통기한은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유통기한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표시기준에서 또 역시 검토했던 영양정보를 넣게 되어 있는데 그 영양정보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유통기한 설정 부분 다져보겠습니다. 우리 유통기한 설정에 대해서도 식약처가 고시 형태로 정해야 할 가이드라인들을 정해놨습니다. 그 고시의 정식 이름은 식품 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입니다. 식품에 대한 모든 사업 유형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유통기한이라는 그 설정 기준은 모든 식품에 식품과 관련되는 모든 거에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법령자료실을 통해서 관련된 고시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업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어떤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 가공식품에 동일한 어떤 실험 데이터를 갖고 유통기한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정 기준이라는 고시에 보면은 유형별로 과자류 안에 과자와 캔디류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세 그룹의 설정 실험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학적인 변화를 유통 과정에서 겪느냐. 두 번째는 미생물의 수치가 늘어나느냐. 세 번째는 미각적인 특성, 즉 관능적 특성이 얼마나 달라지느냐라는 부분을 갖고 유통기한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유통기한 설정은 가속 조건으로 온도를 달리해서 주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 개의 온도 조건에서 실험을 하고자 한다면 세 개의 인큐베이터에 우리가 만든 시제품들을 이 안에 넣어서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정 과정에서 우리 식약처가 제공하고 있는 식품안전나라의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유통기한 설정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단계 C5 단계는 과연 C4의 단계죠. C4의 단계는 이 위치가 적절한 것이냐. 앞서 우리가 표시 기준 검토하고 여기다 유통기한을 찍으려고 했더니 유통기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C단계는 B단계를 거친 다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C제품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 C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D단계에서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갖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이 C4단계를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에 포장재를 작업하기 전에 유통기한을 날짜를 박아서 찍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포장재를 인쇄하고 나서 날인기를 갖고 찍기 때문에 이 유통기한 설정을 C단계에서 안 하고 D단계에서 공장을 세우고 공장의 시운전을 거쳐서 실제로 양산체제에 있는 그 제품의 초기 단계 유통용 제품이 아닌 그 시제품을 갖고 찍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양산체계를 통해서 만들기 전에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용어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제조연월이라는 거를 우리 표시기준에서 다뤄본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을 우리는 제조연월일로 정의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
어떻게 보면은 포장을 빼고 나서 대부분의 공정들은 다 진행이 됐겠죠. 만약에 포장 후 멸균과 살균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후살균인 제품인 경우죠. 그런 경우는 포장까지라고 보면 안 되겠죠. 포장 전까지도 아니고요. 포장 이후에도 공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캅셀 제품은 충전 단계에서 캅셀에다가 충전하는 단계, 연질 캡슐이나 경질 캡슐 이겠죠? 충전이나 성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그 캡슐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제조연월입니다. 소분은 소분용 원료 제품의 제조연월로 합니다. 자, 우리가 잔뜩 벌크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참을 묵혔다가 소분만 했다. 그럼 소분한 그 시점으로 제조연월을 찍으면은 정말 유통기한을 제도의 어떤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잔뜩 오래 묵힌 거를 마지막에 포장하는 걸 날짜로 찍어준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소분용 원료, 벌크로 만든 그 원료가 언제 찍혔느냐, 언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최종 소분된 거에 대한 제조연월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 포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료 포장률의 제조연월입니다.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의 영업자인 경우도 원료 제품이 제조연월일로 그대로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조연월의 표시 방법은 영어로 보면 Date of Manufacturer, Manufacturing Date, MFG, M, 프로 또는 가로 P, 프로D, PRD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통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유통기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차이가 있어요. 자, 유통기간은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으로서 실험 설정 실험을 통해서 산출된 기간을 우리 유통기간으로 봅니다. 앞서 과학적으로 우리 식약처의 사이트를 통해서 계산되는 그런 것들이겠죠. 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유통기간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찍어주는, 제품에 찍어주는 거는 그 날짜보다 다시 줄어든 날짜를 찍어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줄어든 날짜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험치보다 더 안전하게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깎아서 찍어주는 거죠. 그때 계산하는 방식은 우리가 실험적으로 얻은 유통기간에다가 안전계수라는 수치를 곱해주는데요. 이거는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설정 사업자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식약처에서 법으로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통상적으로 0.7 또는 0.8, 0.75 이런 수치를 정해서 찍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실제로 유통기간보다 이 유통기간이라는 것의 의미는 변화가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그거에 예를 들어서 0.7의 안전계수를 곱했다는 얘기는 안전하게 30% 정도를 깎아서 절삭해서 70% 정도로 유통기한을 표시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유통기한이고요. 유통기간은 그래서 좀 더 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소비기한이라는 말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섭취가 가능한 기간은 법에서 정한 유통기한이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서 또 소비자가 어떻게 이 식품을 취급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또 판매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보관 조건을 지켜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보관 조건이 준수되지 않으면은 유통기한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변질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소비기한은 이 유통기한보다는 통상적으로 길게 잡힐 수 있는 것이죠. 잡힐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비기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식품의 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식약처의 고시에서 어느 고시냐면은 기준 및 규격이라는 식품공정고시에 이와 같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실온 유통이라면 몇 도를 이야기하냐면 1에서 35도. 예, 1에서 35도를 실온이라고 하고요. 상온은 15에서 25를 이야기합니다. 냉장 유통이라면 0에서 10도를 이야기하고 냉동 유통이라면 마이너스 18도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식품 공전에 정해져 있는 온도인데요. 우리 유통기한 설정 과정에서는 실험할 때 그러면은 이 온도 범위에 있는 모든 조건을 실험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온도 조건에 있는 범위의 한 온도를 정하고 이보다 10도씩 더 높거나 10도씩 더 밑으로 내려가는 온도로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실험적인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통계적인 기법을 써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주로 설정하는 온도, 즉 유통기한 설정의 온도들을 이와 같이 실온 유통일 때는 35도를 포함하게 되어 있고요. 상온일 때는 25도를 포함합니다. 냉장 유통은 10도씨로 이렇게 표현해서 설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 보존 및 유통 기준에 대한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선물 세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것을 최종 제품 유통기한을 한다고 했고요. 달걀은 산란일자를 유통기간의 산출 시점으로 봅니다. 산란일자. 소분 판매하는 경우는 원료 제품에 대한 거. 또 해동하여 출고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냉동 제품 중에서 해동하여 출고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소가 냉동 상태로 보관합니다. 냉동 퓨레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 또는 빵인데 냉동 상태로 보관했다가 해동하면서 출고하는 경우는 해동 시점을 유통기한의 산출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설정 기준은 누가 하느냐 부분이에요. 자, 누가 하느냐? 원재료를 만든 사람이 할 필요가 없겠죠. 이 원재들이 다 모여져서 하나의 가공식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자가 하는 것이 맞죠.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유통업자는 그럴 능력도 없는 경우가 많거니와 개별 그 모든 제품을 유통업자가 할 수가 없겠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조한 사람이 유통 기한을 설정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수입업자가 하는 겁니다. 또 축산물, 식유 포장 처리업자가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통기한 제도와 다른 유사한 제도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기한이란 제도죠. 소비기한은 일본, 미국, 또 코덱스 이런 나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우리나라만 아직까지는 소비기한 제도보다는 유통기한 제도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그 논의들이 진행이 되었고, 실제로 이제는 소비기한 제도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기간보다 좀 더 갈 수 있는 기간이죠. 우리가 유통기간보다 30% 정도 줄여서 유통기한을 설정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30%를 늘린 부분이나 그 전후한 기간이라고 정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비기한 제도를 쓰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유통기한 설정된 거에 몇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예. 자, 우리나라의 품질 유지 기한 제도와 유사한 개념이 일본에는 상미 기한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코덱스에서는 소비 기한이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은 use by date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품질 유지 기한, 우리말의 품질 유지 기한을 영어로 best before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use or freeze by, 언제까지는 사용하거나 얼려라, 이런 얘기죠. use by, 예, 소비 기한을 보여주는 거죠. best if used by, 이거는 품질 유지 기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best by,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est란 말이 들어가면 품질 유지 기한, use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소비 기한으로 보면은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자, 유통기한 관련 제도 이 세 가지를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요. 소비기한은 당해 식품을 소비자가 소비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을 거로 인정되는 소비기한을 얘기합니다.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의 고유의 품질을 유지 수 있는 기한입니다. 자, 해당 식품이 뭔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식품은 유통기한이에요. 근데 의무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빙가류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예. 품질 유지기한에 가는 거는 그 중간 정도 되는 것들입니다. 빙가류처럼 아주 오래 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대부분을 보면 비교적 오래 가는 제품들입니다. 품질 유지기한으로 그런 것들입니다. 예. 자,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품질 유지기한에 해당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법령 자료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조 연월일 표시 대상 식품, 그다음에 유통기한 및 품질 유지기한 표기 가능한 식품. 이거는 두 개를 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하다고 정해진 그런 품목들입니다. 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단순히 곱하기 1.3이다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우유하면은 유통기한이 14일로 통상 설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소비기한은 잘만 보관하면 45일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부도 많게는 90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면 5개월로 보통상 유통기한을 설정하지만 8개월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본인이 관능 검사라든가 미리 한번 살짝 맛을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또 혼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무조건 버려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우리 법에서도 유통기한은 여기서 본 것처럼 유통업자가 소비자한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에 의해서 많은 식품들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쉽게 버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유통기한은 우리가 설정을 통해서 개별 제품별로 설정한 결과를 갖고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자,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제조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통기한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우리 고시의 별표 3에 이 유통기한을 권장 유통기한으로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권장 유통기한으로 표시를 한다면은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꼭 참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 때 빵 중에서 크림빵을 상온 유통한다고 할 때는 5일로 유통기한을 찍는다면은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예, 두부는 살균 두부라면 15일을 찍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포장이 안 된 상태의 두부들, 우리가 우리 장터에서 파는 두부들이겠죠. 이런 경우들은 3일이 유통기한입니다. 예, 묵도 3일이고요. 비포장 두부, 묵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도시락은 36시간. 그러니까 하루 더하기 12시간 정도까지 더 허용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30시간으로 찍었다 또는 36시간까지 찍었다 그러면은 냉장 상태에서 그런 정도라면은 유통기한 설정을 모든 제품별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편리한 조항입니다. 편리한 조항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참기름 9개월, 예, 들기름이 9개월이 권장 유통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냉장고에 있든 없든 간에 근데 이 기준은 상온 유통 기준으로 권장 유통기한을 설정했습니다. 식용유 주인 경우는. 우리는 냉장고에 주로 보관하는 그런 습관이 있긴 합니다만 상온 기준으로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수치보다는 가능하면은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물론 이것도 유통 기간으로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얼마 정도의 기간을 더해서 우리가 소비 기한으로 간주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별표 4에 보면은 달걀은 45일이 세척란인 기준입니다. 45일이 권장 유통 기간입니다. 자, 유통 기한을 실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지는 뒤에 가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통상 한 3개월 내외에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때는 미생물 분석, 관능 평가, 이화학적 분석들을 하다 보니까 막대한 분석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품목당 많게는 500-600만 원 정도씩의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생략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앞서 권장 유통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두 번째는요, 품질 유지 기한 표시 대상이라면은 품질 유지 기한 표시 대상으로 하면 되겠죠. 예, 되겠죠. 그리고 제조 연월일 표기 대상이라면은 유통기한 설정 실험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죠? 설탕은 여러분들이 마트에 설탕을 사보시면 알겠지만 제조 연월일자만 딱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유통기한 언제까지만 유통하라는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유통기한이 길게 잡힐 수 있는 건데 아예 잡지를 않습니다. 식염 주류 이런 것들, 식용 상태 그리고 천연 상태의 농산물들 그런 것들 많이 보죠. 우리 나물류, 고사리 같은 거 유통기한 없습니다. 법적으로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유통기한 설정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통기한이 설정된 이미 알려져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이라면 더욱 좋겠고요. 경쟁사 제품인데 우리 회사와 유사한 공정으로 비슷한 포장재로 특별히 열 처리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저기 나오는 7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유형이 같고 성상이 같고 포장 재질이 같고 보존 및 유통 온도가 같고 보존료를 사용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고 유탕 처리를 했고 안 했고가 같고 살균 처리를 했고 안 했고 그 방법이 같다면은 다른 회사의 제품 또는 우리 회사의 다른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우리 새로 개발하고 있는 사업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이 제품의 유통기한을 그대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건을 정말 7가지의 조건을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원료가 간단한 것들은 이 조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 사과 주스 100% 주스. 이게 누가 만들어도 거의 비슷한 공정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세척, 절단, 파쇄, 착즙, 여과, 살균. 이런 공정을 거치는데 회사마다 여과의 조건이 다르고 살균 조건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설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타사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재료가 복잡하고 또 이 제품을 만드는데 흔하지 않은 기술을 썼다 했을 경우, 그러면 이 7가지 중에 어느가 하나도 다른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 경우라면은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해야겠죠. 라번의 케이스도 인정을 해주는데요. 어떤 관련된 학술지 논문에 유통기한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그런 데이터가 있거나 또 연구보고서, 또 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통기한을 우리가 그대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실험 없이 가능합니다. 그럼 유통기한 설정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제조업자인데 우리가 제조업만 갖고 있다. 제조업 안에, 우리 안에 연구소가 없다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죠. 네, 우리가 제조소를 갖고 있으면서 자체 품질관리 부서 또는 연구소를 갖고 있어서 그걸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하면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외부에 의뢰를 해야겠죠. 전국에 몇 개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의 전문 분석 의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그 기관에다가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죠. 그때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어떻게 품질 관리하고 있는지 실험 항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이 부분을 의뢰하는 분 쪽에서 뭐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다 정하기 어렵다면은 의뢰처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해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 간다라고 하면서 아마 유통기한 설정에 대한 실험 계획을 제시할 거고, 관련된 후속 계약 진행을 거쳐서 업무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뢰한 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했거나 이와 같이 유통기한 설정 실험 결과 보고서를 만듭니다. 예. 의뢰한 기관 기준으로 여기는 적혀 있네요. 그때 누가 책임자고 누가 연구원이고 결과는 어떻다라고 제시해 주는 것이고요. 이 케이스는 유통기한을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주스가 아로니아 주스예요. 실온이고 우리는 유통기한을 12개월로 설정을 했다고 이렇게 사유를 만듭니다. 사유서를. 그리고 이 경우는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외부에 맡긴 것도 아니고 생략한 케이스니까 생략했다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하기를 실험 근거가 아니라 유사 제품, 뒷면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회사 제품이 아니지만 유사 제품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100% 우리도 100%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봅니다. 우리도 과체주수, 이 회사도 과체주수. 예. 그리고 보관 방법 동일하고 또 여러 가지 제조 공정이 이제 알려져 있는 흔한 음료 제조 공정이니까 이것들 다 비교해 봅니다. 포장재까지도 폴리에틸렌으로 포장하고 있고 실온 유통하고 있고 보존료 쓰지 않았고 기름에 튀기지 않았고 또 저온 살균 써서 이 회사가 12개월이기 때문에 기존 유통 제품이 12개월이니까 우리 제품을 12개월로 인정을 해 주세요라는 그런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갖고 처리하지 않는 경우들은 실험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기간과 비용들을 감안해서 일정을 잡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C단계에서 좀 여유 있게 해두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D단계 양산체제 막 제품 만들고 다시 2개월, 3개월 유통기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C
2단계, C4 단계에서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된다면은 시간을 확보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설정의 분석 지표들입니다. 유형별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예. 모든 제품의 식품 유형별로 항목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걸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개별 식품의 유형이고요. 우리가 이거를 구리핑해서 레토르트 식품이냐, 병통조림 식품이냐, 유탕처리 식품이냐 이렇게 해서 특별한 어떤 제조 공법이 들어간 경우들은 이 유형에서 나와 있는 이 설정 실험 지표 플러스 이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유통기한 설정의 실험 지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삼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법에서 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서 컨셉으로 사용했고 소비자들한테 차별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핵심적인 원료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사업하는 쪽에서 스스로 유통기한 설정의 실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온 음료를 개발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뭐 미네랄도 들어가고 포도당이 들어가 있는데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포도당과 미네랄의 농도 부분이 유통 과정에서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해 보자 했을 때는 유통기한 설정의 지표로 포도당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유사하게 양파 음료의 색깔의 변화를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갈변 현상을 우리가 갈색도라는 지표를 갖고 분석을 해서 색채가기로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해서 항목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분석의 디테일한 내용보다도 몇 가지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시핑감과 외관과 수분을 보는 제품으로 실험을 해본 겁니다. 자, 실험을 아마 진행하는 중간에 20일 정도까지 한 거로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최소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포인트가 시핑감이 보여주는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라 해서 어떤 변화의 어떤 기준점들을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보여지는 기준으로 봤을 때 35도에서 83일까지 가더라. 45도일 때 72일까지 가더라. 예, 그래서 Q10 값이랑 우리가 계산을 해볼 겁니다. 10도 변화하는데 10도의 변화 동안에 이렇게 걸리는 그 변화의 그 시간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얻어진 데이터와 외관의 변화를 봤습니다. 또 수분의 변화를 봤습니다. 이 Q10 값을 갖고 유통기한을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Q10 값이 보시는 것처럼 낮은 경우, 높은 경우 해서 각각을 온도별로 가정해서 유통기한이 나왔는데요. 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 변화 중에서 수분이나 외관보다도 시핑감이 더 많이 변화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때 얻어지는 데이터 227일을 유통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안전계수를 1로 곱했을 때의 상황이죠. 다시 여기에 0.7이나 0.8이나 0.75 정도를 곱해서 다시 깎아서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기한이 7.5개월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디자인에서는 실험 기간과 샘플링을 몇 번 할 것이냐, 실험 온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상온 유통인 경우는 25도를 반드시 넣게 되어 있죠. pH와 미생물 검사, 관능 검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놓고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치즈입니다. 치즈. 실험 결과 보고서의 요약이죠. 그래서 수분, pH, 산도, 관능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을 0차 실험, 1차 실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리포트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짧은 날짜가 언제냐면은 수분인 경우가 가장 민감하게, 치즈에서는 수분이 날아가냐 안 날아가냐, 완전 밀봉 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11.5가 제일 짧습니다. 그러면은 11.5를 유통기한으로 설정하는 것이죠. 예. 근데 11.5로 유통기한을 100%로 잡을 수도 있지만, 예. 여기에 다시 0.8을 곱해서, 즉 11.46개월이 20%가 줄어든 9개월로 유통기한을 설정했다라고 결과 보고서를 리포트하는 것이죠. 그때 제품의 특성이 어떻다, 제품의 사진들을 첨부해서 유통기한 설정을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식품안전나라에 가면 유통기한 설정 프로그램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전문 정보에 가시고요. 전문 정보에 가시면은 유통기한 설정이 있으면 이 클릭을 해서 공인인증서로, 기업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통기한 설정을, 이 실험 데이터를 입력해서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예측했던 결과들을 예시드립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예시입니다. 식품 중에서 요즘 많이 판매되는 즉석밥, 냉동 즉석밥이고요. 법적인 유형은 즉석 조리식품이겠죠? 예. 그때 유통기한 설정은 0차, 1차 유통기한, 앞서 우리 식약처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얻은 결과입니다. 13.50이라는 데이터를 수치적으로 얻은 데이터고요. 여기에 최종적으로는 안전계수를 곱한 거죠. 그래서 12개월 정도. 뭐 11개월도 가능하고 12.5개월도 계산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그냥 인식하기 좋게 13.5에서 1.5를 빼서 12개월로 세팅한 사례입니다. 이때 식품안전나라의 예측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즉석밥인 케이스이고, 이 경우는 이제 주스를 넣었을 때 이렇게 입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들을 갖고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0차, 1차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강의에서 우리 품질 관리에 관련된 과목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단계 마지막인 영양정보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거. 그러려면은 식품공전의 여러 실험 분석에 일반 시험법에 있는 그 분석에 필요한 시약과 여러 장비들, 도구들을 다 우리 회사에서 스스로 구비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품질관리실이나 연구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외부 분석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를 많이 합니다. 유통기한 설정도 외부 분석에 많이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히 이 영양정보 분석은 대부분 의뢰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적인 분석실을 운영하면 인건비나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전문적으로 분석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험의 어떤 정밀도, 정확도 이런 부분들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효과가 높은, 비용은 낮은, 즉 가성비가 좋은 외부 의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 외부 의뢰 기관들은 이 식약처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고 분석 기관들의 목록들을 받으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석기관을 찾아서 샘플을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계산에 의해서 영양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이것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원료들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퍼센티지를 여러분 배합비를 갖고 있으니까 그 배합비를 갖고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원료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영양성분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료들에 대한 표준적인 성분
함량들을 갖고 만든 데이터베이스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영양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를 드리고 C단계에서 C1부터 C5까지의 전체 과정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